기준점을 10억으로 놨습니다. 그래서 요즘 분양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서울의 아파트는 그래도 꽤 되죠. 네, 뭐 강남권은 뭐 분상제 적용한 단지라 할지라도 뭐 15억, 20억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음, 그래서 제가 한 15억으로 다루려고 하다가 그래도 많은 분들이 10억을 원하셔가지고 일단 10억을 잡아봤습니다. 계산하기도 좀 편리할 테고요. 자,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분양가가 10억인 아파트에 내가 청약을 하려고 하거나 당첨이 됐을 때 언제 얼마큼의 돈이 필요한지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일반적인 아파트의 잔금은 우리가 구축 아파트를 매수할 때 잔금 기일이 한 얼마 정도나 되죠? 보통 구축 아파트의 잔금은 네, 한 3개월 정도 주죠. 정말 길면 한 6개월 정도. 네. 근데 청약은 보통 입주까지 청약 당첨되고 나서 입주까지 한 얼마나 금의 기간이 주어지나요? 네. 이게 유튜브에서 버퍼링이 있어서 답이 안 올라오는 건지 아니면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전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이라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3년. 요즘에는 어, 또 그 이상의 단지들도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3년이라는 기준으로 놓고 아파트가 지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선분양이라고 합니다. 선분양. 그리고 입주가 도래해서 최근에 있었던 레미안 원펜타스 이런 곳들은 뭐라고 하죠? 반대로 그 반대로 맞아요. 후분양이라고 하고요. 뭐 한 1년 남았거나 뭐 1년 5년 1.5년 남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뭐 중분양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금이 없을수록 가장 유리한 이 주택 취득 방식이 저는 단연코 청약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일단 내가 처음에 이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필요한 돈이 계약금 10%인 1억이면 되는 거예요. 5억이면 5천만 원.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시간을 벌 수 있죠. 평소에 소비가 큰 분들이라 할지라도 청약에 당첨이 되면 어떻게든 자금을 융통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 그리고 이제 계약금도 적게 들어가면서 안전마진도 품고 있기 때문에 되게 불안한 부분이 없죠. 그래서 크게 그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는데 처음에 계약금 10%랑 그리고 중도금 대출 60%, 잔금 30%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금 10%인 1억이 한 달 이내에 납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도금 60%는 이제 반대로 6억이겠죠. 이 6억을 이제 중도금 대출을 통해서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일으킴으로 인해서 뭐 이자가 발생하거나 이자를 내가 낸다거나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일단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잔금 30%는 입주할 때 3년 후에 입주할 때 추가적으로 내야 되는 금액인데 이것도 실제로 3억을 다 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억 원이라는 분양가에 당첨됐을 때 처음에 계약금 10%인 1억을 한 달 이내 이거는 납부를 해야 되고 그 이후로는 대출 그 다음에 30%는 잔금 낸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구조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파트씩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계약금입니다. 계약금은 제가 아까 한 달 이내에 납부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뭐 계약금 대출이란 건 없습니다. 우리가 뭐 담보 대출이나 뭐 중도금 대출 이런 건 있지만 이 계약금을 마련해 주기 위한 별도의 대출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대출 당첨이 됐는데 내가 돈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마련할 수 있는, 제가 실제로 해봤던 그 자금 융통 방법을 하나씩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1금융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뭐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 뭐 이렇게 뭐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금융권에서 대출을 먼저 받습니다. 내가 연봉이 5천이면 5천만 원 정도 나오고, 금리도 뭐 굉장히 저금리로 나오죠. 그리고 뭐 그 다음으로 이제 이금융권, 예를 들어서 뭐 농협이나 뭐 단위농협이나 대구나 광주나 이렇게 각 지역에 있는 은행들 있잖아요. 이런 곳에서 내가 신용대출 1금융권에서 100%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런 2금융권에서는 그래도 120%, 130% 늘려줍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한도를 늘려가는 거죠. 대신에 금리는 좀 올라간다. 그 다음으로는 인터넷 1금융권, 뭐 카카오페이나 K뱅크나 이런 데서 또 추가적으로 대출을 해주는 거죠. 다음으로는 약관 대출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보험은 하나씩 들어놓죠. 그리고 오랫동안 뭐 10년, 20년 든 보험도 많기 때문에 그런 보험을 통해서도 내가 그것을 담보로 해서 담보를 대출을 해주고, 그 다음에 청약통장도 해줘요. 그러니까 보험, 그리고 청약통장, 청통. 그 다음으로 담보대출이 있습니다. 내가 기존에 집이 있는 사람이에요. 뭐 1주택이 있는데 그 집에 실거주하고 대출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은행에 가면은 추가적인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섯 번째, MF로는 뭘까요? 네, 다츠월드님 반갑습니다. 네, 추가적인, 뭐 요즘에 새로 나온 대출인가요? 네. MF로는 아무도 답변을 안 하셔서, 네, 마마 파파론에서 부모님한테 융통하는 거죠.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손쉬울 수 있어요. 네. 부모님이 자녀가 뭐 차 산다는 것도 아닌데, 뭐 여행 간다는 것도 아닌데, 집 산다는데 집 좀 융통 좀 해달라라고 하면은 빌려줍니다. 네, 어떻게든 융통해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받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상시에 네, 신뢰를 쌓아야겠죠. 네, 평상시에 말씀도 잘 듣고, 네, 같이 시간도 보내고 하면 자연스럽게 마마파파론이 생기게 됩니다. 뭐 금리 뭐 완전 저금리겠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돈 빌리는 거 문제 없냐라고 하는데, 가족 간에 융통할 수 있는 이제 금액의 한도도 있고 또 차용증을 쓰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너무 겁내하시거나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네, 없고요. 나중에 다시 상환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생하는 이자도 상환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P2P가 있는데 이건 중금리라고 해서 한 10% 정도 금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싸죠. 근데 정말 급하면 이런 것도 빌릴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고요. 마지막으로 공투가 있습니다. 공투라고 하면은 내가 10억짜리 집을 받았는데 차익은 큰데 차익이 5억인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누는 거죠. 이렇게 4조각 2억 5천씩. 네. 보통 이렇게 많이 하는데 어떤가요? 공투해 보신 분들은 어떠셨나요? 어떻게 보면 이 공투는 이제 잔금까지 고려해서 하는 공투가 될 거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공투는 정말 단타, 예, 단타로만 접근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 단타라고 하면은 내가 집을 취득하고
우리가 집을 취득하고 나서 다음 사람한테 팔아서 그 사람한테 잔금까지 받기까지 한 6개월, 정말 길면 한 1년 안에는 무조건 정리가 될 수 있게끔. 근데 사실 그마저도 그렇게 크게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금액이 올라도 욕심 조절이 안 돼가지고 더 가져가자 이런 사람도 많고요. 또 금액이 내려가면 우리 원금 보존해야지 라고 해서 또 가져가자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공투를 쉽게 생각하시고 많이 하시는데, 이게 뭐 무조건적으로 나쁜 건 아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좀 빨리 빠져나오고, 공투의 장점도 있습니다. 예. 손실을 나눠 가질 수 있다. 저는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1억의 손실을 4명이 있으면 2,500씩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웬만하면 혼자 하시고, 정말 정말 좋은 물건이면 가족끼리 하거나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정도의 물건만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도 충분히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계약금 10%를 마련했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그럼 내 돈의 비율을 얼마만큼 책정하면 좋냐라고 물어보실 텐데, 적어도 한 절반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한 5천 정도는 내 돈이 일단 통장에 있어야 되고, 플러스 알파는 이렇게 대출을 받는 거죠. 그렇죠? 최소한. 그래서 보통은 뭐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여러 군데 쪼개 놓으실 텐데, 뭐 이런 것들은 다시 한 군데로 뭉칠 수 있는데, 되게 뭉치기 힘든 것들 있잖아요. 만기가 있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해서 미리미리 뭉쳐 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청약통장에 1,000만 원이 있었어요. 이 1,000만 원은 계약금에 쓸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1,000만 원을 쓸 수는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계약서를 쓰고 나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일단 이걸 1,000만 원을 담보로 해서 담보대출을 받고 나서 그렇게 해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한 달 이내에 계약금 1억을 냈습니다. 근데 이 계약금 10%도 분양하는 곳마다 책정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서로 이렇게 근황도 나누시고요. 계약금이 일반적으로 10% 완납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뭐 1,000만 원 플러스의 알파 내지는 20% 있는데, 1번, 2번, 3번 중에 가장 인기가 있는 단지는 몇 번일까요? 가장 핫한 단지, 안전마진이 큰 단지는 몇 번인 경우일까요? 답이 왜 갈리죠? 3번이겠죠. 왜냐하면은 안전마진이 크니까 계약금을 높여도 계약할 사람은 한다, 한 거죠. 반대로 이렇게 1,000만 원 플러스 알파는 그렇게 알고 보면 매력적인 상품이 아닌 경우가 좀 많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구나라는 것을 일단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계약금까지는 납부를 했어요. 그 다음으로는 이 중도금 대출을 받게 됩니다. 제가 오늘 뒤편에 뭐 되게 세부적인 것도 많이 담아놨고 사례도 있기 때문에 아마 쭉 들으시면 완벽하게 이해하실 거예요. 중도금 대출이 어떻게 보면 분양권의 꽃이라고 볼 수 있죠. 분양권을 10% 계약금으로 할 수 있는 이유가 이 중도금 대출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중도금 대출은 그 허그라는 것에서 보증서를 받아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은행에서. 그래서 은행은 우리를 믿는 것도 아니고 건설사를 믿는 것도 아니고 이 허그라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믿고 발행을 해주는 겁니다. 이 허그 보증서는 조정지역은 한 건, 비조정지역은 2건이 발행되고요. 조정지역 한 건에 비조정지역 한 건
발행이 돼요. 상환하면 이거를 팔거나 뭐 상환하면 다시 살아나겠죠. 그래서 이 보증서가 이제 중도금 대출 받는 데 있어서 필수라고 보면 되고, 예전에는 이제 분양가가 9억까지만 중도금 대출이 됐었고, 그 이상으로, 그 초과로는 잔압을 했어야 되는데, 분양가가 계속 점점점 올라가고, 또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9억에서 12억, 최근에는 아예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앞으로 최근에 분양했던 뭐 로또 단지들, 이런 것들은 뭐 20억이든 30억이든 중도금 대출까지는 나오는 거예요. 조정지역 규제니까 50%까지 나오겠죠. 그러니까 DSR을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신용 불량자나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전매가 되는 핫한 단지에, 예를 들어서 전매가 되면서 차익이 예를 들어 5억이에요. 이런 곳에 당첨이 되면 내가 1억만 가지고도 3, 4, 뭐 한 5억 전후의 차익을 낼 수 있는 거죠. 무조건 팔리니까, 안전마진이 있으면. 그래서 중도금 대출은 이런 조건으로 나올 수 있다까지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제 요즘에 부동산 시장이 점점 뜨거워지잖아요. 그래서 이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이 점점 뭐 묶였다가 풀렸다가 하기 때문에, 그 내가 청약받고자 하는 시점에 그 지역이 규제 지역인지 비규제 지역인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이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도금 대출은 원래 원칙적으로 이자가 발생해요. 근데 이제 무이자가 있고 이자 후불자가 있는데, 무이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수분양자한테는 이제 부담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다만 이 무이자는 누가 낼까요? 실제로 그렇죠. 이건 건설사가 대신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표현을 무이자라고 한 거고, 이제 대부분은 이자 후불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자 후불자는 잔금일날 이때 같이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가끔 회차별로 납부하는 경우 있어요. 최근에 있었던 레미안 어디죠? 레벤투스, 도곡동에 있는 레벤투스나 올림픽파크 포레온이나 천호동에 있는 밀레니얼 중 S클래스, 이런 데들은 회차별로 이 회차별 중도금 대출 이자를 월별로 납부하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전체로 놓고 봤을 때 한 5% 내외? 극히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중도금 대출까지 우리는 이제 받았습니다. 받았고, 참고로 중도금 대출을 그 이자마저 한 3, 4% 내지는 5% 이자가 좀 부담스러워서 나는 그거를 선납하고 싶다, 갚아버리고 싶다. 이 중도금 대출 이자는 그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자만 내면은 그 비용이 세이브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자를 상환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만약에 내가 처음에는 이거 내가 나중에 입주할 때 살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이제 가져가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갑자기 급전이 필요해서 팔아야 되거나, 내지는 이게 이게 전매가 안 되는 단지였는데 막 규제 지역에서 풀리면서 갑자기 전매가 되게끔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잔압한 내 물건은 인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도금 대출 이자는 다른 어떤 담보대출이나 일반 대출 금리보다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그쵸. 그거를 갚느니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 융통해야죠. 3% 정도면은 사실 땡큐인 거죠. 굉장히. 우리는 조금만 공부해도 7, 8%, 뭐 1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갚는 거는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잔금은 뒤편에 한 번씩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크게는 이 잔금을 치를 때 이 30%인 3억을 다 내는 게 아니라 크게는
전월세를 두는 방식이 있고 내지는 실거주 하는 방식이 있는데, 실거주 할 때도 내가 처음에 이 3억을 다 내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감정가라는 게 책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가 수요가 있는 입지가 좋은 곳이어서 감정가를 15억을 책정해 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감정가 곱하기 LTV, 그 지역에 적용되는 LTV를 하면은 대출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규제 지역이면 7억 5천, 비규제 지역이면 한 10억 5천 정도 되겠죠. 그러면 실제로 규제 지역이면 2억 5천, 비규제 지역이면 거의 내 돈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처음에 난 1억을 냈으니까 빼면 한 1억 5천 정도 더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은 입주할 때쯤 입지가 정말 못난이가 아닌 이상은 굉장히 감정가가 후하게 나온다. 왜냐하면은 은행도 신축 아파트에 대한 어떤 담보성을 보고 적극적으로 감정가를 책정해 주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뭐 잘 안 팔리는 빌라나 도생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피스텔이 아니라 신축 아파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대마진을 좀 적극적으로 얻고자 1금융권이 적극적으로 이제 뛰어듭니다. 그리고 전월세는 실제로 그 입주 시점에 형성되는 전세 플러스 부족한 내돈, 예를 들어서 전세가 7억이라고 하면은 7억에 부족한 내돈이니까 3억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처음에 1억은 내가 냈으니 추가적인 2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가끔씩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거 잔금도 안 치웠는데 남의 돈으로, 그러니까 세입자 돈으로 이거 잔금을 치를 수 있는 게 맞나요? 라고 가끔 물어보세요. 예.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DSR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LTV라는 게 걸림돌이 되는 게 바로 DSR입니다. DSR 한 40%에서 50%가 넘어가는 게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게 허들이 돼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대출이 안 나오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전세로 돌리거나 이렇게 플랜을 바꾸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고려해야 될 사항이 실거주 의무가 있어요. 실거주 의무는 어느 지역에 책정이 되죠? 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 네. 시세보다 많이 눌러놓은 지역에 실거주 의무가 따릅니다. 근데 뭐 한 가지 바뀐 게, 그 둔촌주공 입주 그 분양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유예를 이제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3년 동안은 원래는 입주 가능한 시점으로부터 즉시 3년 동안 그러니까 그 실거주 의무 기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실입주를 했어야 되는데 그 기간을 3년간 유예를 시켜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뭐 임대를 둘 수 있다는 거죠. 네. 여기는 임대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그래도 약간 좀 숨통이 트이게 바뀐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폐지도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바뀌진 않았어요. 그로 인해서 지금 이게 폐지가 안 돼서 둔촌 그 올림픽 파크 포레원이랑 뭐 장유자의 레디언트나 뭐 철산제 헤리티지 이런 단지들은 전매가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유예가 걸려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거래해 주겠다라고 하는 부동산은 이건 불법인 거예요. 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자, 그리고 만약에 나는 되게 희망회로를 돌려가지고 내 돈은 거의 안 들어갈 거야, 뭐 실거주 의무 폐지될 거야, 뭐 대출 나올 거야, 이렇게 희망회로를 돌렸는데 막상 전세가가 낮아지고 뭐가 꼬이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러면은 도저히 잔금치를 여력이 안 된다거나 이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못난인 것 같아 라고 하면은 파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근데 이 파는 것도 분양권 상태에서 팔 수 있는 단지가 있고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에 팔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보통의 분양권은 이제 3년이 지나면
아무리 길어도 분양권 상태에서 전매가 가능한데 공사기간이 3년 미만이어서 등기를 치고 반드시 팔아야 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번과 2번 중에는 뭐가 조금 더 유리할까요? 내가 팔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1번과 2번 중에는 1번이 유리하죠. 왜냐하면 1번은 내가 계약금이 10%만 넣은 상태에서 그 다음 사람한테 플러스 프리미엄만 얹어서 팔면 끝인데, 이제 요거는 등기를 쳐야 되잖아요. 등기니까 뒤에 제가 설명드리는 요 10억을 일단 내 돈으로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10억이 끝이 아니라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뭐 취등록세나 뭐 확장비나 이자나, 그러니까 무겁죠. 내가 그 돈이 없으면 등기조차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시트 할 거면 요 상태가 된다면 요걸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크게 큰 그림을 봤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잘 이해되시나요? 지금 128분 계시네요. 지금까지 참여하신 인원 중에 가장 많은 인원이네요. 네. 네.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네. 제갈량님,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분양권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분양권 상태에서 빠져나올 것이냐,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빠져나올 것이냐, 내지는 나는 이 물건이 좋아, 가지고 있으면 점점 오를 것 같아, 내지는 여기 살고 싶어, 난 로망이었던 지역이야 라고 해서 쭉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분양권 상태에서 판다라고 하면은 제가 뒤편에 설명드리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조금 그 비중은 좀 적게 잡아도 되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잔금을 치를 거야, 실입주할 거야 라고 하면은 제가 뒤에 설명드리는 내용도 반드시 잘 인지하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하는 분들이라고 해도 2번을 알고 있어야 청약을 할 수 있어요. 네. 어떻게 잔금 치르는지도 모르는데 청약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네, 서기외출님, 김두깨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10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10억이 실제로 다 납부를 하면은 그 아파트 입주 키를 주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이 분양금액 플러스 옵션 금액, 뭐 에어컨이나 확장비, 또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옵션들 많죠? 그 다음에 앞서 설명드렸던 중도금 대출이자, 이자 후불자라고 하면은 그거에 따른 이자가 납부되고요. 그 다음에 취등록세, 이거는 건설사에 납부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 세금이기 때문에 구청에 또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용까지 다 납부를 해야 온전하게 내 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취등록세까지는 약간의 텀이 있어요. 약간 한두 달 정도 텀이 있고, 우선적으로 그 집에 들어가 살려면, 누워 있으려면 여기까지는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취등록세 안 내면 이제 압류 당하겠죠. 그러면은 제가 최근에 이번 주에 오늘 소개해드릴 분양단지 중에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5차 99 타입이 딱 보니까 1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샘플로 해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최종 분양가 10억입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는 오늘은 제가 그간에는 뭐 가치 판단하는 영상들을 많이 올려드리고 또 실시간으로 답변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자금을 포커스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의 파트씩 보면 이 99 타입 계약금이 여기는 5%입니다. 5%라는 말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 아까 배웠죠? 5%니까
10%에는 5%니까 5천만 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약간 완판하기에 자신이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자금이 처음에 적게 들어가는 거는 뭐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뭐 유리하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총 매가기 때문에 이걸 먼저 봐야 되고, 여기는 이렇게 책정했구나 까지만 일단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중도금입니다. 여기 힐스테이트 레이크 성도 5차 99 타입의 중도금은 60% 이제 실행 60%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회차별로 내가 중도금 대출을 한 1회차 실행하기 한 달 전쯤에 자서라는 거 합니다. 자필 서명을 하면은 이제 요때 이렇게 실행이 돼요. 은행에서 자동으로. 이제 뭐 약간 부수적인 금액이긴 한데 이렇게 실행이 될 때 그 전에 뭐 그 건설사마다 좀 다른데 뭐 보증료나 이런 것들이 미리 납부되어 있어야 실행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몇십만 원 정도 됩니다. 보증료 이런 것들도 있긴 해요. 이건 되게 디테일한 거라서 일단은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허그라는 보증서를 발행할 때 발생하는 보증료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자가 제가 계산이 된다고 했잖아요. 아까 제가 10억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이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에 이 회차를 다 입혀봤어요. 실제로 입혀봤고 요즘에 좀 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금리를 4%라고 가정했을 때 입주 시점에 2028년 6월 3일 날 발생하는 이자가 얼마인지 봤더니 대략 한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이자 계산기는 제가 뒤편에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이걸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제 설명 들으시고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잔금입니다. 잔금. 어떻게 보면 이제 잔금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30%의 잔금을 치를 때 어떻게 하면 치를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잔금 치를 때 그 항목에는 분양가, 취득록세 옵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중도금대출 이자 이게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분양가가 뭐 3, 4억일 때 적을 때는 얼마 안 되는 금액이 가깝기 때문에 취득록세를 내가 뭐 중과 맞는 거를 깜빡했다라고 할지라도 분양가가 커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 항목별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특히나 취득록세는 지금 폐지가 아니라 중과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주택수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취득하는 분양권을 취득하는 그 분양권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에 따라서 취득록세가 중과를 맞기도 하고 아니면은 중과를 맞지 않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기억하고 해야지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에 취득록세 10%면 뭐 대략 한 8%를 10%를 놓고 보면 한 1억 정도 내는 거죠. 이게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취득록세 꼭 기억하시고 분양권이 예전에는 이제 주택수에 아무것도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뭐 청약이든 세금이든 뭐 대출이든 다 포함이 되지 않았거든요. 청약, 세금, 대출. 그래서 굉장히 정말 아까 꿀남진님 닉네임처럼 꿀 빠는 투자 방법이었는데 이로 인해서 투자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막 자극을 시키니까 이제는 분양권도 이 항목별로 주택수를 좀 시켰었고 여러분들 좀 유의하셔야 되는 게 분양권 내가 예를 들어서 분양권을 취득할 때 분양권이에요. 분양권을 취득하려고 했는데 이미 기존에 조정지역에 집이 있어요. 근데 내가 잘 모르고 분양권을 취득한 거예요.
그럼 나는 뭐 이거 분양권 입주하기 전에 여기 집, 요즘에 집 어떻게 그리나요? 집 입주하기 전에 얘 팔면 되겠지 라고 생각해서 팔았어요. 그러면은 얘가 집이 될 때 취득세는 몇 프로일까요? 1번 1에서 3%, 2번 8%. 그렇죠? 이거를 없앤다 할지라도 이 분양권을 취득한 그 시점을 취득세 납부의 기준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것도 폐지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막 법을 많이 꼬아놨습니다. 옛날에는 훨씬 더 복잡했고 지금은 조금 이제 많이 완화를 한다고 했지만 되게 복잡해. 지금도 좀 복잡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린 실수 안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상담을 되게 많이 받는데 모르고 취득 중과 맞았어요. 이런 분도 많고 그리고 이 취득세 낼 때 등본상에 그 뭐 부모님이 집이 있는데 이걸 분리를 안 한 거예요. 음, 부모님이 집에 있는 부모님과 이걸 분리 안 하고 또 중과를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것 같지만 이걸 놓쳐서 몇 천만 원 내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 그냥 슬픈 이야기는 잘 안 하는 것 뿐이지 생각보다 많다. 예. 그래서 어찌됐든 그래서 이 10억짜리 이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5차 취득록세는 3,300만 원 냅니다. 네, 그렇죠? 뭐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죠. 자, 다음으로 옵션 금액입니다. 이제 우리 보통 확장까지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99에 발코니 확장하면은 한 3,900만 원, 4천만 원 정도 납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4천만 원이면 어떤가요? 저렴한가요? 네, 자생가님, 백코인님 반갑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최종적으로 내가 10억짜리 집을 살 때 얼마 필요한지 계산해 보면 옵션 금액 아까 4천만 원 확장, 이자 4,100만 원, 취득록세 3,300 해서 총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 11억 1,4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다르죠. 근데 이게 제가 샘플을 10억으로 잡아서 그렇지 이제 20억 뭐 이렇게 금액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다음에 공사 기간이 길면 길수록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죠. 뭐 이자도 그렇고. 그래서 요거는 미리 계산을 하고 접근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뭐 좋아. 뭐 11억 정도 뭐 비싼 금액이긴 해도 안전마진이 있는 상품이니까 어떻게든 잔금 치러보자 라고 했을 때 시나리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출을 받아서 거주를 하거나 내지는 월세를 두는 방식이 있어요. 그쵸? 그렇겠죠? 월세는 보증금 5천이나 3천 정도를 많이 두는데 이러면은 앞에 선대출이 있어도 다 나중에 경매 들어가도 받고 하기 때문에 소액 임차인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또 이걸 원하는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월세는 전세보다는 수요층이 좀 낮아가지고 그렇게 빠지는 동네인지 그렇지 않는 동네인지를 알고 계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게 전세입니다. 전세 대출 금리가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세를 많이 선호하시죠. 그리고 월세는 내가 뭐 상가가 아닌 이상 주거 때문에 월세를 한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 낸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거부감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대출이 얼마만큼 나오는지 한번 보면은 이제 규제 지역과 조정 대상 지역은 이제 분양권 상관없이 그간에는 뭐 이렇게 쪼개놨었는데 뭐 40, 20 쪼갰는데 지금은 50% 대출이 된다. 그리고 비규제 지역은 70%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지역 이런 것들은 정말 로또 청약, 예, 레미안 원펜타스 이런 데도 실거주 의무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로또 청약일수록
거주 의무 기간이 길다. 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실거주가 원래는 입주 가능한 시점으로부터 바로였는데 이게 유예가 됐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3년 이내에 3년 동안은 이제 임대를 줄 수 있다. 네. 다만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임차인이랑 계약을 맺을 때 우리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보통 2년은 일반적인 계약을 맺잖아요. 근데 나머지 1년은 좀 애매하죠. 네. 실제로 1년이라는 계약이 맺었다 치더라도 나중에 임차인이 이거 나 2년 살 수 있어 라고 하면은 보통 임차인 편을 들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뭐 강력한 특약을 넣는다 할지라도 보통 그렇기 때문에 요 1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부동산 시장이 점점점 더 안 좋아졌다라면 이런 것도 빨리 해지가 됐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DSR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강력한 허들 중에 하나인데 이제 1금융권은 40, 그 다음에 뭐 2금융권은 50 정도 보기도 하는데 우리가 제가 많이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계산기를 많이 이용합니다. 예. 여기 통해서 실제 계산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그 연봉이 얼마신지 한번 여쭤봤더니 연봉 높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한 7천, 8천만 원 이상 되는 분들 30% 정도 돼서 굉장히 높다라는 걸 봤고 한번 샘플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취득록세 계산한 거 있잖아요. 여기도 여기서 계산할 수 있어요. 뭐 중개보수 그 다음에 취득세 여기서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연봉이 가장 많은 5천이라고 가정하고 아까 10억짜리 집을 60% 대출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보통 대출 기간은 몇 개월 정도 많이 주죠? 주담대 대출 받을 때 한 30년이나 40년 정도 많이 주죠. 네. 그래서 30년에 한 4% 정도, 요즘 금리가 좀 내려왔으니까 계산해보면 DSR이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럼 넘어가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뭘 조정하면 좋을까요? 네. 세 가지 정도 있겠죠? 그렇죠. 연봉을 올리거나 내지는 이 거치 기간을 늘리거나 그렇죠. 연봉 올리는 데는 부부 합산도 가능해요. 그것도 한 가지 팁일 수 있고 내지는 대출을 좀 적게 받거나 네, 그런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씩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480개월 40년 거치도 이게 은행 건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좀 내려갔죠? 58%, 54%.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해서 이제 대리에서 과장이 된 거예요. 네. 넘어왔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연봉을 좀 올리거나 거치게 늘리거나 그리고 참고로 기존에 있던 신용대출이나 이런 대출은 뭐 자동차 대출이나 이런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은 싹 정리하고 나서 이제 여기 주담대를 한 번에 갈아타는 게 DSR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직접 내가 얼마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베론님 질문 좋습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복사해 놓으셨다가 뒤편에 한번 다시 한 번만 올려봐 주세요. 네. 그럼 내가 자금을 다 치렀어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은행에서 다 알아서 해줍니다. 돈만 있으면 네, 다 알아서 해줘요. 아까 내가 6억 대출 받았죠? 내 돈 4억 들어가죠? 10억이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 은행에서
뭐 대출도 상환해주고, 그 다음에 뭐 그 항목별로 다 뿌려줘요. 예.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은 돈만 있으면 된다. 예. 그러면 은행에서 알아서 뿌려준다. 잔금 대출 받는 시점에 중도금 대출은 자연스럽게 상환을 하는 거예요. 뭐 전세를 맞추던 대출을 받던 간에 자연스럽게 상환하는 구조입니다. 중도금 대출의 만기는 입주 가능한 시점으로부터 한 3, 4개월 안에 갚아야 돼요. 안 갚으면 신용상의 문제가 생깁니다. 예. 근데 그 전까지는 이제 중도금 대출을 좀 연체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중도금 대출은 그 정도의 그게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납부를 하면은 키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집단 대출을 받을 때 뭐 팁이라고 하면은 감정가가 높게 책정되면 무조건 좋겠죠. 뭐 내가 대출을 적게 받는 건 내 선택이고 많이 받고 싶은 사람에게는 대출이 많이 감정가가 높게 책정되는 게 유리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뭐 그때 당시에 부동산 시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상승장일 때는 굉장히 좀 미래의 가치까지 반영해서 굉장히 높게 책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분양받은 것도 분양가가 7억인데 15억에 잡아놓은 것도 있었어요. 예. 내 돈이 거의 안 들어갔죠. 그리고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약간 마피인데 분양가만큼은 대출해 주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신축이라. 그리고 1금융권에서 막 적극적으로 해주고, 그렇죠. 유익하네요. 사실 요 내용들은 제가 정규 강의에서 굉장히 상세히도 풀고 제가 또 경험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유익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대출 받았을 때 실거주하는 거는 실거주하거나 내지는 월세인데, 월세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곳이 월세 수요가 있는 곳인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전월세 중에서 월세가 가장 순번이 늦어요. 그래서 뭐 역세권이라든지 내지는 사업 좀 평단가가 높은 이런 사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는 곳, 이런 곳들은 그 자금을 묶어놓지 않고 돌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수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요렇게 월세 세팅하면 좋은 게 나중에 돌려줄 때 부담이 좀 적습니다. 제가 아까 보증금이 3천에서 5천 정도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전세는 억 단위잖아요. 근데 이 억 단위에서 만약에 역전세를 맞으면 뭐 몇천만 원에서 뭐 억 단위의 돈을 갑자기 돌려줘야 되는데, 이 보증금 세팅을 해놓으면은 이 정도의 비용은 그렇게 부담 없이 돌려줄 수 있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한 좀 타격이 덜하다. 예, 그리고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것도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간에는 제가 갖고 있는 물건들은 이렇게 월세 세팅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저금리라고 하면은 거의 대출 이자가 받는 월세로 대출 이자를 거의 상환하거나 때로는 남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전세는 뭐 좀 적어놓긴 많이 적어놨는데, 입주장이 몇 개월 주는지 아시나요? 입주하는 기간? 네. 욕심 많은 지구님 안녕하세요. 현인님, 네, 온라인 창업관도 있습니다. 네, 입주장은 보통 2달에서 3달 정도 줍니다. 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잔금을 치를 때 이 전세 가격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특히나 A라는 단지 옆에 B 단지, 뭐 C 단지 있어. 그러면은 이 세 단지가 서로 도미노처럼 서로 다 끌어내려요.
엄청 무섭죠. 음. 그래서 이 입주장의 전세가는 약간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일단은 마음속에 약간 염두는 해둬야 돼요. 그래서 전세가가 좀 낮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마음의 준비를 일단 하시는 게 좋고, 그럼 어떻게 하면 높게 맞출 거냐? 그때는 요때 맞추거나 내지는 요때 맞추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빨리 맞추거나 내지는 아주 늦게 맞추는 거죠. 왜냐면은 보통 관심 없다가 요때 그냥 때 돼서 연락 오고 하니까 맞추거든요. 그냥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내는데 남들보다 빨리 앞서서 맞추는 거죠. 예. 근데 요 두 개의 결정에는 주변의 입주 물량이나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확률적으로 높게 받을 수 있는 거는 1번하고 2번 중에 어디가 있을까요? 글자를 더 이쁘게 써야 되는데. 확률적으로 더 높은 금액을 맞출 수 있는 거는 2번입니다. 2번. 왜냐면은 1000세대 중에 뭐 실입주 500명 하겠죠. 조합원이 있는 단지라면 더 높을 거고, 그 다음에 500세대는 임대 놓을 텐데 임대가 서서히 줄겠죠. 500개, 400개, 300개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내가 뭐 10개 남았어, 5개 남았어, 이렇게 되면은 내 물건의 희소성이 더 커지는 거죠. 근데 막상 요 늦게까지 버티는 게 잘 될까요? 음, 버티는 거. 버티기 잘 될까요? 잘 못하시더라고요. 불안해서. 막 연락도 오고, 막 건설사에서 내용 증명 오고, 편지 오고, 막 행운의 편지 이런 거 오고, 막 문자 오고 이러면은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보통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많이 맞추시더라고요. 근데 확실하게 버틸 수 있는 거는 내가 자금의 여유가 있다거나, 뭐 대출을 받아서 치른다거나 이러면은 완벽하게 버티기 할 수 있겠죠. 근데 버티기를 했을 때 장점은 이제 나중에 2년 정도 도래했을 때 아까 그 보통 사람들은 그 임대 물량 500개가 다시 고스란히 튀어나오겠죠. 뭐 연장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한 300개는 튀어나오겠죠. 근데 내가 한 6개월이나 이렇게 1년 정도 엇갈리게 세팅을 했어 라고 하면은 다시 2년 도래했을 때 내 물건의 경쟁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쵸? 내 물건의 경쟁력이 있겠죠. 전세든 매매든. 그 집을 파는 데 있어서 높은 금액을 받는 데 있어서 그 매물의 숫자나 그 타이밍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공실이라는 이유로 그 매물이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그냥 되게 빠르게 거래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뭐 입주장 되면은 부사님이 엄청나게 심리적으로 이제 후려치기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냥 보통의 사람들은 넘어가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실거주, 아까 실거주 말씀드렸고, 실거주는 거주와 투자를 동시에 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고, 뭐 집값이 내려가든 올라가든 별로 영향을 적게 받고 집을 언제든지 보여주고 주기에 편리하다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이 입주 시점에 잔금 치르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입주 시점 한 6개월 내지는 1년 전에부터 생각하는 걸 추천드려요. 6개월. 왜냐면은 이 분양권 3년이라는 시간이 되게 여유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빠릅니다. 생각보다 빨라요. 막 어느 순간 입주한다고 연락이 와요. 그럼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자금의 마련은 안 돼 있고. 그래서 한 1년 전이나 6개월 전부터 음,
지금 들리시나요? OBS 접속이 잠깐 끊겼었는데. 네. 6개월, 1년 전이나 6개월 전부터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사례까지 보겠습니다. 네, 엄청 친절하죠. 네, 친절한 베니아입니다. 제가 제 유튜브 사례에 올려드렸던 양주 옥정 제1풍경채 잔금 치른 사례입니다. 제가 이때 여기 옥정 거주자가 아니었는데 이때 예비번호 다주택자였거든요. 제가 이때 예비번호 받아가지고 추천번호 받아서 당첨까지 됐습니다. 제가 맨 마지막 번호였어요. 네. 이때 당시에 잔금을 어떻게 치렀는지 보여드리면 입주 가능한 시점에 이렇게 서류가 옵니다. 언제 어떻게 할 거다라고 안내 문자가 와요. 안내 이제 서류가 와요. 서류가 오면은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정확히는 이 사전 점검이 입주 가능한 날로부터 2달 전에 와요. 네, 2달 전에. 그러니까 입주 가능한 날로부터 2달 전에. 그래서 정말 늦어도 이때부터는 움직여야 돼요. 네, 이때부터는. 보통은 집을 보고 슬슬 움직여 볼까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때 막 움직이거든요. 이때는 고민하고.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분양가가 여기 40평이었는데 분양가가 4억에 확장비 850만원, 이자 1,300만원 여기 써있죠? 중도금 대출 이자 후불이자 해서 총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 4억 2천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아까 설명 쭉 드려서. 그리고 입주 청약 받았을 당시에 여기가 비규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60% 나오는 거죠. 이제 보통 청약 당첨되시면 입주자 카페가 생겨요. 그리고 입주 시점이 되면은 이 1금융권에서 대출 상담사 분들이 여기다가 관련된 정보를 올립니다. 여기에서 활동하는 분들은 은행 직원이 아니에요. 대출 상담사예요. 그래서 대출을 일으키면 거기에 따른 일정 수수료를 받습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몇 프로 정도 책정이 돼서 그 수수료가 할당이 돼요. 그래서 되게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고 친절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은행마다 책정되는 그 기준이 달라요. 정보가. 이때 당시에 제가 이제 잔금 치를 때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1년 반 됐구나. 부동산 경기가 가장 안 좋았던 시점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가가 5억 2천 정도 됐죠. 아까 분양가가 4억이었으니까. 그러니까 1억 정도 업이 된 거죠. 그래서 만약에 60% 대출 받는다라고 하면은 3억이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시장이 더 좋았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잘 나왔었겠죠. 그리고 이렇게 1층, 탑층,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눠서 책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주거래 은행이 땡땡 은행인데 거기 가면 대출 잘 해주나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것 같으신가요?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땡땡 은행을 안 쓴 적이 없어요. VIP예요. 그러면 거기서 대출해주고 금리도 적게 해주고 한다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 일반 아파트는 사실 그렇게 해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차피 그 바운더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수도 있지만 이 신축 아파트는 딱 협약된 은행이 있습니다. 협약된. 그러니까 그 협약되지 않은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받고 싶어도 못해요. 왜냐하면은 이 신축 아파트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났거든요.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을 뗄 수 없기 때문에 협약이 되지 않는 이상 리스크를 안고 하는 은행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해본 데만 한다. 보시면 이렇게 은행들이 나오고 이 은행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이 어떤 부분을 보면 되냐면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감정가
감정가도 은행마다 달라요. 보면은 어떤 데는 5억 1천, 여기는 5억 2천, 4억 9천 이렇게 써있죠. 나는 대출을 많이 받고 싶어 라고 하면 감정가가 중요할 테고, 나는 금리가 중요해 라고 하면 금리가 그렇죠? 고정금리 여기 있죠. 4.5%, 4.15, 3.8 이런 게 있고, 나는 대출을 받는 것도 중요하면서 DSR까지 봐야 돼 라고 하면은 여기 새마을금 고는 DSR 150%도 있죠. 딴 데는 90%도 있고, 나는 뭐 꺾기 이런 뭐 가입해라 이런 거는 신축은 거의 안 하긴 하는데 있고, 나는 거치가 없었으면 좋겠어. 여기는 거치가 최장 1년, 여기는 거치 없음 있죠. 이자만 내는 기간이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은 이자만 내는 기간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은 거치 있는 거. 그래서 본인에게 필요한 거를 선택적으로 취하면 되고, 보면은 사람들에게 조금 유난히 좀 인기 있는 그 협약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빨리 소진이 돼요. 빨리 소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단은 자설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자설을 해놨다가 만약에 내가 상황이 바뀌거나 뭐 전세를 둔다거나 매매를 한다거나 아니면 갈아타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폐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지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죄송한 일이긴 하지만 일단 잡아둘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기 있는 거는 생각보다 빨리 소진돼요. 그러니까 한도가 있거든요. 은행마다 대출을 무한정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100억, 200억 뭐 이런 식으로 몇백억 단위의 한도가 있어요. 거치가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뭐 저는 아무래도 좀 자금적으로 거치가 있는 걸 선호하긴 하는데, 그래도 그게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좀씩 달라서.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5억 2천 감정가였죠. 그래서 60% 받으면 3억 2천, 3억 1천만 원, 추가적인 금액이 1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세로 맞추면 2억 5천이 들어가기 때문에 1억 7천이 들어가요. 그럼 월세 세팅을 내가 예를 들어서 5천에 100을 하면 내 돈이 6천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투자금 자체가 절반이 되는 거죠. 절반 3분의 1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지역마다 그때 시점마다 이 결과값도 좀 다르게 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납부는 다 은행에서 알아서 해준다. 네. 그래서 입주증까지 받으면은 최종적으로 내가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잘 이해되시나요? 144분 계시네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네, 하트와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6개월, 1년 전부터 미리미리 생각해 두시고, 저 개인적으로는 자금이 좀 적게 묶이는 방향이 가장 선호했어요. 이자가 좀 자금이 적게 묶인다는 이야기는 반대로 이자가 좀 많이 나갈 수 있다. 약간 이렇게 상반된다. 이 생각도 하셔야 돼요. 레버리지는 곧 나한테 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정점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엑셀 표를 한번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분기나 상하반기 기준으로 이 상황이라는 거 계속 바뀌기 마련이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과 유의사항 답변 드리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새 아파트를 받는 방식이 뭐 택지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조합 방식이 있죠. 근데 이게 소유권 행사, 내가 집주인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합법적으로 소유권 행사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다. 맞아요. 등기권리증이라고 하죠. 우리 그 필증 같은 거 붙어 있잖아요. 번쩍이는 거. 반짝반짝한 거. 그 필증을 받으려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나야 돼요. 예, 뭐 이렇게 토지 정리도 돼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 택지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조합이에요. 조합 단지는 나중에 청산할 때 되게 민감해 하더라고요. 뭐 수익이 나건 아니면 손해가 나건 간에 서로 또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한 2년 정도는 걸린다. 2년 내외는 걸린다. 라고 하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예. 그러니까 팔고 싶어도 제약이 걸리는 거고, 그래서 마포 공덕자이가 거의 등기까지 거의 10년이 걸렸죠. 예. 그쵸?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경우는 되게 드물고요. 예. 그래서, 이거 내가 팔고 싶어도 금방 못 파는구나. 하는 것도 일단 유의사항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 중에 아까 세입자 돈으로 잔금 치를 수 있나요? 네. OX 해볼까요, 여러분들? OX 퀴즈? 우리 복습할 겸? 네. 가능하죠. 세입자 전세금으로 잔금 치를 수 있다. 얼마만큼의 돈이 있어야 청약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많이 여쭤보시는 건데, 물론 이거의 기반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현재 가지고 있는 현재 자금, 플러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미래소득, 내가 발생시킬 어떤 연봉과 뭐 그 인상률을 감안했을 때 미래소득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내가 발생하는 지출이 있겠죠. 내가 1인 가구냐 아니면은 뭐 3, 4인 가구냐에 따라서 다를 거니까. 자녀가 뭐 4, 5명 있으면은 한 달에 식비만 뭐 2, 300이 나오니까 계산해 봐야 될 거고. 뭐 학원비가 한창 들어갈 뭐 중고등학교 때면 또 많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또 그래서 가장 뭐 이런 거는 기본이고 좀 복잡하다라고 하면은 전세가 플러스 전세가로 생각하는 게 좀 심플한 것 같긴 해요. 음. 야, 입주 당시에 전세가가 뭐 7억이면 내 돈이 3억이 들어가겠구나. 7억은 너무 셀 테니 그래도 한 5억을 보자. 난 열심히 5억 모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좀 마음이 편하다는 거죠. 전세는 대출이랑은 일단 무관하니까. 주거래 은행 가면 잘 받을 수 있을까요? OX 해볼까요? 그렇죠. 아닙니다. 네, 배로님. 전세를 못 맞출 경우 어떻게 될까요? 최악의 경우. 최악의 경우는 이제 등기치라고 날아오겠죠. 이것도 이 장마다 달라요. 막 엄청 상승장이에요. 네. 그래서 상승장이어서 이거를 계약을 해지해가지고 회수하면 차익이 나는 구조라고 하면은 건설사도 빨리 해지시키려고 하겠죠. 근데 그 반대의 경우에요. 그러면은 건설사는 그래 우리 시간을 줄게 빨리 어, 납부해 대신에 이자는 매월 발생해 이런 식으로 하겠죠. 네.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달라. 중도금 대출 빼고 남은 잔금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아님 바로 중도금 돈 전세로 돌려버릴 수 있나요? 이 부분은 설명드린 것 같은데. 네. 다시 한 번만 질문해 주시겠어요? 정확히 이해가 안 되네요. 후업 분양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분양인 경우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뭐 최근에 있었던 레미안 원펜타스도 그렇고 후분양인 경우가 말 그대로 3개월 내지는 뭐 길면 6개월 정도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기는 그냥 일반 아파트 등기 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조금 더 불리한 게 역시나 등기가 안 났기 때문에 협약된 은행이 많지 않거나 하면은 힘들 수 있죠. 예. 그래서 일반적인 아파트보다 조금 열악할 수 있다. 그래서 대출 받을 수 있는 은행을 잘 찾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마치면서입니다. 제가 이전에 다른 버전에 제가 이 자금과 관련된 영상을 찍은 지 한 1년 정도 됐더라고요. 이제 제 핸드폰에 영상이 뜨잖아요. 댓글이 뜨잖아요. 그래서 그 댓글 보면은 그래서 필요한 건 5억 아니냐. 네. 5억에 필요한 거는 얼마냐 라고 올렸을 때 그래서 5억이 필요한 거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열심히 찍어서 올린 입장에서는 안타깝죠. 네. 그렇죠. 하지만 또 경쟁자가 주는 거니까 그만큼 경쟁자에서 이탈하는 거니까 이해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관련된 경험치도 많고 또 이런 자료도 탄탄하다 보니까 제 영상을 고스란히 가져다 쓰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제보도 들어오는데 지금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주의를 해주시고 또 언제 어느 날 갑자기 또 서류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뭐 괜히 그렇게 해서 그분에게는 어떤 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주의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만큼 제 설명이 또 알차다는 반증이겠죠. 네. 나중에 공격할 때 같이 좀 와주십시오. 네. 화력 지원을. 자, 이제 자금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웠다면, 뭐 관련해서 이제 만든 채 이 청약, 아파트 청약 이렇게 쉬웠어 해도 관련해서 자금부터 청약 이론까지 굉장히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읽어보신다면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뭐 조금 더 내가 심화학습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사실 찍은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2달 됐나? 한 달 좀 넘었나? 그래서 조금 더 심화학습할 수 있고 사례가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다. 네. 잠깐의 어필을 하고 어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스도 있고 가투반도 있고요. 최근 바뀐 버전을 반영해서 찍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바뀌는 부분은 있겠죠. 네. 아청이씨 개정판. 네. 아직은 작업 중인 건 없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아까 제가 중도금 이자 계산기 드린다고 했는데 이제 구독자가 곧 4만 명이 됩니다. 지금 뭐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도 구독 안 하신 분도 계실 테지만 구독해 주시고 구독하신 분들 중에서 여기 유튜브 게시판에도 올려놨는데 한 달간 운영하는 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이자 계산기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거의 이렇게 챗은 거의 안 하는데 또 일시적인 이벤트니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